자, 246페이지 임대차입니다. 서술 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뭐를 줘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성질, 임대차는 매매 교환과 마찬가지로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타인 물건 임대차, 동그라미는 뭐예요?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채권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상의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계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대차 계약이죠. 대차가 이렇게 쓰잖아요. 대는 무슨 대예요? 빌릴 대. 빌려준다는 뜻이고, 요거는 차는. 이것도 빌릴 차예요. 둘 다 빌린다는 뜻이에요. 빌리는 거, 요거를 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네? 대차 계약. 근데 그 물건을 이야기할 때 크게 물건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비물과 비소비물로 나누고, 소비되는 물건, 요거는 없어지는 물건이에요.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물건. 네? 요거는 여러 번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을 비소비물. 소비된다라는 말은 사용해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전이다 그러면 그건 뭐죠? 소비물이죠. 금전을 1,000원을 쓰면 그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쓰면 끝나잖아요. 일회성이죠. 근데 부동산이다 그러면 아파트는 한 번 사용했다고 아파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쌀이다. 쌀을 사용해요. 밥 먹었으면 없어지죠. 그럼 소비물이잖아요, 그게. 껌은 어때요, 껌? 미소. 벽에 붙여놔서 또 떼먹고 또 떼먹고 그러면 비소비물인가요? 이거 소비물이지, 소비물. 껌. 껌도 종류가 많아요. 예. 껌도 종류가 많아요. 잔탄껌 들어보셨어요? 구압껌, 예? 자일리틀 껌? 예. 하여튼 껌도 종류가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소비물. 그래서 이런 소비물을 빌려줄 때 우리는 꾼다 그래요. 돈 꿔줘, 쌀 꿔줘, 김치 꿔줘, 이렇게 꾼다. 이렇게 하는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비 대차 계약이다 그러고, 소비 대주와 소비 차주로 당사자를 구별을 하죠. 그래서 대는 이거 다 빌린다는 뜻이지만 이건 빌려주는 입장이고 요거는 빌리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을 차주,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돈이다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대출받는 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그죠? 비소비물을 다시 나눠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그래서 무상으로 비소비물을 대차해주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사용 대차 계약이다. 대가를 주고서 사용료를 주고서 빌려 쓰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이다. 그럼 사용 대차에서는 사용 대주와 사용 차주로 나누게 되죠. 근데 얘만큼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임차주라고 안 해요. 임차인. 그럼 임대차는 결국은 뭐란 말이에요? 대가가 있는 거죠. 그 대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차임이라고 하고, 차임은 임대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 요소가 된다. 그러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의 계약이다. 그죠? 네. 그럼 임대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주된 의무는? 네?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이게 중요한 당사자의 의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임대차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방가를 1번. 임대차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래서 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요. 1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후의 기간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야.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럼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요, 이 임대차를 토지 임대차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하고 구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토지 임대차는 제한이 없지만 얘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규정이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제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그럼 기간을 약정했으면 약정한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약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언제든지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뭐를 할 수 있어요?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에서 기간 약정 없을 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네. 해지 통고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권은 V6 기억나요? 네.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요. 네. 그래서 6개월에 기간이 통과되어야 소멸한다 그래서 6기통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임대차로 오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경과돼서 해지가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만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도 다 6개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임차인이 더 유리하잖아요. 얘는 나가겠다라고 통고하면 한 달만 기다리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얘기하면 얘는 6개월 동안은 다른 집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임대차의 이 특징 자체가 임차인 보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6월을 가지고 1월로 바꿔놓은 거예요.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라고. 이해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보시면 639조 묵시의 갱신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 639조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다. 자, 그래서 이게 법정갱신인데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 혹시 기억나시던가요? 어떻게 되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의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걸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선 임차권의 법정갱신이란 말이야. 이거는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제한 두지 않아요.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리고 만료됐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재계약인 거예요. 기간은 조건은 전에 했던 건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 조건. 기간은 역시 무정한 기간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은 2년이 되고 상가는 1년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만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중간에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뭐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몇 월? 3월 경과 후에 해지가 됩니다. 기간은 이렇게 잡아놓고 임차인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럼 해지 통고하면 여기서는 6개월 줬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3개월 된 거예요. 왜 3개월이냐면 6월, 1월 이렇게 싸우다가 반땅 쳐버려서 3월 한 거예요. 그냥 특별법은 반땅이다. 다만 이렇게 법정갱신 되었을 때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합니다. 그럼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안 소멸해요.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과 담보도 안 소멸해요. 뭐만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639조 제2항입니다. 법정갱신 되었을 때 전 임대차에 대해서 뭐예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갈비집을 해요. 갈비집을 운영해서 얘가 임대차 한 거예요. 보증금액이 3억이고 월세 3천만 원이에요. 3억에 3천만 원. 그래서 이거 통으로 빌려가지고 얘가 갈비집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건물의 시가가 약 20억이에요. 시가가. 근데 20억짜리 건물을 지금 얘한테 빌려주죠. 근데 얘가 보증금을 냈고 월세도 이렇게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별도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을이 지금 보증금 넣었지만 이 건물의 시가가 20억짜리인데 얘가 이 건물 부셔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해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별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2년을 체결을 했는데 그 얘가 담보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강남 사는 형이에요.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형님 집에. 강남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동생이 부탁한 거죠. 형님,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나 좀 살려주셔. 뭐냐? 아니, 임대차를 해서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외에도 따로 별도로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 불 내지 않을 건데 그걸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담보를 요구하니 형님이 좀 도와주셔. 그랬더니 형님이 물어요. 그래? 그럼 네가 돈 빌렸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중에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담보를 요구하니까. 그럼 형님이 그러죠. 야, 꼭 거기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얘가 거기 장사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하면서 그래서 형님이 그래 그러면 너 몇 년 동안 임대차 할 거야? 그랬더니 2년만 하면 돼요. 2년만. 응, 알았어. 그럼 형님이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20억으로 해서 피담보 채권액을. 근데 그 20억의 피담보 채권은 현실로 발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그럼 애시당초 병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몇 년만 담보 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2년만. 근데 법정 갱신 됐단 말이에요. 2년 됐고 자동 재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2년만 믿고 있었는데 자동 재계약됐을 때 이 담보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연히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년까지만 저당권이 유효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제3자가 형님이 보증금을 넣어줬다.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그건 유지해야 되겠죠? 네. 또 임차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넣었으면 그건 당연히 유지되는 거예요. 법정갱신이 됐을 때. 그래서 뭐만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3번 시작.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리듬을 좀 타가지고 외워놓으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냐 보증금이냐,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냐 보증금이냐, 이게 경우의 수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적극적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예요? 적극적 의무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나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나요? 적극적. 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예요? 임대인은 적극적인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예요?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따져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는 용익권능 자체를 권자에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에게 완전히 넘겨준 거죠? 그쵸? 네. 사용수익권을 지가 완전히 넘겨준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기간 동안에 사용수익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따라서 얘들은 필요비 투입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사용가치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용가치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니까 필요한 건 알아서 투입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게 바로 용익 물권이잖아요. 물권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수익에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하는데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소극적 의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임대인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줄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아,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용가치는 얘가 직접 지배하는 거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 임차인이 예를 들어 집에 임차인이 세입자로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직접적으로 점유를 해요. 근데 이론상으로 뭐냐면 임차인의 임대인을 통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간접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론상으로 뭐냐면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자기가 사용수익 가치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니까 얘가 점유를 해도 얘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직접 지배. 그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냐면 물권의 양도는 설정자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직접 지배하니까 양도도 자유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론상으로는 얘가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더라도 이론상으로 임대인을 통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차권을 얘가 양도한다면 역시 임대인을 통해서 양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게 이제 채권과 물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직접 지배하는 것이고 채권은 직접 지배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가요? 자, 그래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목적물의 인도 의무 등 그랬죠. 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속칭 뭐라고 하냐면 도배장판한다, 도배장판이다. 그거는 월세라면 누가 한다? 임대인. 집주인이 하고 도배장판하는데 월세라면. 만약에 전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세입자가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배장판하는 건 일종의 무슨 의무에 해당해요? 수선 의무에 해당해요. 그럼 수선 의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임대인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줄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전세, 월세 했을 때 얘는 다 채권인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채권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다만 이 수선도 도배장판이, 즉 수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필요성이 있는 상태일 때 그때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월세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전세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쉬우면 세입자가 하는 거고. 물건의 전세권자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도배장판 하는 건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필요비는 자기가 청구할 수 없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근데 미등기 전세라든지 임대차라는 월세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배장판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더럽고 냄새나서 못 쓸 정도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인이 해주는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수선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냥 있는 거 써도 괜찮겠구만. 그럼 그건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목적물을 비워줬는데, 인도해줬는데, 임대인이 만약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다. 필요비가 필요한데, 즉, 수선 의무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아쉬우면 임차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논리로 여기 봐봐요. 이 물권자에게는요, 그래서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 전세권자, 지상권자 니들이 알아서 돈을 들여라.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이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가치 증가액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설정자 입장에서는 부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치를 높여줬잖아요. 그럼 높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어차피 임대인이고 얘는 월세를 주잖아요. 사용료를 다 줬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전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세권자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필요비는 청구 못하고 이익이 존재하는, 가치 증가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느냐, 간접 지배하느냐 그 차이예요. 내용. 그 다음에 임대인도 담보 책임 지겠죠? 왜냐하면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있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또 보호 의무가 있겠느냐? 그래서 통상의 임대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임대차라면.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방범창 사건. 방범창 사건. 세입자가 들어갈 당시 반지 합방에 들어갔는데 방범창을 안 해준 거예요, 임대인이. 계약상 조건으로 해주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한번 도둑을 맞은 거예요. 예? 도둑을 맞아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한테 가서 방범창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임대인이 해주마. 그런데 방범창 안 해주는 중간에 도둑놈 또 들어온 거예요. 2차 침입됐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방범창을 싼 걸 했어요. 그랬더니 도둑놈이 뜯고 들어온 거예요. 3차 침입을 했어요. 그럼 과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거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겠느냐? 임대인이 만약에 그 보호 의무가, 임차인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면 임대인이 방법청 안 해준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지만 보호 의무가 없다면 그것은 임대인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례는 뭐라고 봤다고요? 보호 의무 인정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없는 거 알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자,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는 또 보호 의무가 있다 그래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왜냐하면 손님이 화재로 사망했어요. 숙박계약일 때 호텔 투숙객이 화재로 사망했다면 임대인에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유지수선 의무예요. 특별한 용도. 임대인은 목적물이 통상의 사용 시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족하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사진관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빌렸어요. 건물을 빌렸는데 사진관의 시설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사진 인화 시설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할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사소한 파손입니다.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른바 수선 의무는 누구의 의무죠? 임대인의 의무죠. 여러분이 PC방에 갔는데 컴퓨터가 안 돼요. 그러면 손님이 직접 수리해서 PC를 쓰나요? 아니잖아요. 손님은 사용료만 내고 그 PC방 주인이 직접 PC를 수리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수선해줄 의무가 임대인의 의무인데 얘는 임의규정일까요?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돼요? 면제 특약 안 돼요? 면제 특약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특약을 걸었다면 이러면 정말 임차인이 모든 수선 의무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어쨌든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만 그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수선은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 부분의 교체, 대파손의 수리와 같은 큰 규모, 대규모의 수선은 누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사소한 거.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스타트 다마 알아요? 스타트 다마가 우리말 다마가 일본 말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로?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 초크 다마. 하여튼 뭐 스타트 다마나 초크 다마나 하여튼 그게 나갔다. 그거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사소한 것들은 당연히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수선의 규모가 소규모냐 대규모냐 요거에 따라서 대규모 수선은 특약 여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임대인이 수선 의무 면제하는 부분은 소규모에 한한다. 그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248페이지의 면제특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은 하다. 따라서 특약에 의해 수선 의무 면제는 원칙적으로 뭐에 국한한다? 소규모 수선에 국한한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누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죠. 그 다음에 인용 의무인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책임 보시면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않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라면 차임 전부 지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갑이 임대인이 건물을 100평을 임대를 해줬고 임차인이 그 100평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30평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럼 30% 까야 되는 거죠. 100평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 내기로 했다면 30평을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부분 30만 원은 까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X예요. 이때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당연 감액은 아니에요. 위험부담의 특칙입니다. 위험부담의 특칙. 자, 만약에 전혀 사용 못한다면 당연히 차임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방가로 4번 임차인의 권리, 동그라미 1번 임차권의 대항력 그랬죠. 자, 민법 621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의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잖아요. 따라서 채권 가지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 소유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단 말이에요. 여기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로 되든 매매로 되든 하여튼 바뀌었어요. 상속이 되든. 그럼 얘는 얘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채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많으니까 보증금 떼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차인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판례는 법적인 권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적 권리는 아니에요. 협력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말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만 그건 강요가 아니란 말이야. 해주면 대항력 발생한다 그거죠. 근데 임대인이 해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건물 등기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빌렸어요. 임차인이. 땅을 빌린 거예요. 토지 임대차입니다. 땅을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얘가 여기다 건물을 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임대차 지금 대상인 목적물은 뭐예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 땅을 빌렸다고요. 토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갑의 땅을 빌려다가 거기다 뭐 한 거예요? 지가 지 돈 들어서 건물 진 거예요. 건물은 누구 거? 을 거. 또 임대차 대상은 뭐예요? 토지.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임차권 등기를 한다.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토지 임대차에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해줄 리가 만무하다 그랬죠. 안 해주니까 이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을이 건물에 대해서 자신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등기부의 건물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나오겠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주겠다는 거예요. 건물에 등기를 하면 토지 빌린 권리에 대한 대항력을 주겠다. 이게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는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역시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에서 두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필요비, 또 하나는 유익비. 필요비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예요? 언제? 즉시. 근데 오른쪽 유익비 보시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언제예요?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비용 상환 청구권 나왔다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에서 우리는 임차인의 빅3 권리 그랬단 말이야. 뭐였죠? 비용 상환의 청구권, 두 번째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그러면 일단은 그 비용은 무슨 비?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눈다 그랬죠. 필요비는 언제? 투입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이 두 개는 제적 기간이 있는데 언제부터?
반환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라. 그래서 종료돼서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하고 종료하는 거예요? 종료돼서 반환하니까 종료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척기한 반환시도 6월. 했죠? 시작.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척기한 반환시도 6월. 다 들리죠? 네.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용 상환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뭐 떠올리셔야 돼요? 유치권이 떠올라야 돼요. 비용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공식이에요. 유치권. 그쵸? 그리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원상 복구에 관한 특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에 복구해야 된다라는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상 복구의 특약이 있었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차이점은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용 상환 청구를 하려면 얘는 구성 부분이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부착시킨 것이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원래 그 물건과 일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이 갑의 소유 건물인데 을이 여기다가 타일 공사를 했어요. 외벽 타일 공사를 했으면 이 타일이 외벽에 붙어버린 거죠. 이런 건 구성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얘가 부착했어요. 예컨대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끝나고 에어컨 뗄 수 있나요?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독립물인 거예요. 떼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독립물, 떼서 다시 사용 못한다 그러면 그때 구성 부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래 물건의 구성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비용 문제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떼서 독립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 청구 문제로 가는 거고. 왜냐면 얘는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얘는 임의 규정이고,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 요건 보시면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 비용 문제라고 그랬죠?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만 유익비 상환이 문제가 되고, 계량물이 임차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매수 청구의 문제가 된다. 별개의 독립된 것, 즉 독립물이라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요. 행사 방법은 임대인이 실제 지출액과 가치 중에서 선택해서 상환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봤듯이 가액의 증가나 지출 금액 중에 누구 선택에 대해서? 회복자 선택이다 그러면 돈 주는 사람, 돈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도 누가 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주니까 임대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행사 시기, 임대차 종료 시에 할 수 있지요. 법원은 임대인을 위해서 그의 청구에 따라 유익비 상환에 상응하는 기간을 허락해 줄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 행사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사 기간입니다. 행사 기간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후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뭐를요? 필요비도 그렇고 유익비도 그렇고 다 반환시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합니다. 그리고 제적 기간의 기산점이 반환시라는 거예요. 행사 시점이 반환시가 아니라. 유치권, 비용상환 청구는 임차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뭐를 가져요? 유치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건물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고, 또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 복구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오른쪽에 보시면 원상 이렇게 하면 자기가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이때도 유익비상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비용상한 청구는 인정되는 건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646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언제 행사하는 거예요?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역시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여기 봐봐요. 우리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전세권자에게, 특히나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규정이 그대로 임대차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라면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건물 임차인이 뭐를 하는 거예요? 부속물에 매수 청구를 한다. 그래서 토지에는 지상물, 건물에는 부속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기서 봤듯이 임대차 이야기할 때는 토지를 임대했느냐, 건물을 임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토지를 임대하면 지상물, 건물을 빌려 사용했다면 부속물. 예컨대 에어컨 같은 게 대표적인 부속물. 토지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건물 지었을 때 저게 지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 하에서 해야 되냐면 이게 독립물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뜯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 임차인 소유이어야 돼요.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임차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임차인이 저기 있는 에어컨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건물 자체 객관적인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이어야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건물주고요.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얘가 에어컨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에어컨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나갈 때 얘한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했다면. 그러면 이제 얘가 비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차피 얘 들어가면 에어컨 써야 돼요. 그러니까 A로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간 만료되면 다시 종료 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에어컨 뜯지 말고 그대로 계속 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진 인화시설을 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사진하는 사람만 이게 필요한 거지, 이 건물에서 슈퍼하려는 사람은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게 그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이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요건 보시면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치가 되었다면 이때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돼요. 독립물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구성 부분으로 됐다 그러면 그건 뭐의 문제? 비용 상한 청구 문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죠. 또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입주 당시 매수했다면 가능합니다. 자, 청구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쉽게 말하면 건물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안 돼요? 토지 임차인은 뭐를 청구하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 때에는 현 임차인이 권리자이고요.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해서 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죠. 당연히.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됩니다. 행사 시기 임대차 종료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되면 매수청구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사 효과입니다. 매수청구는 형성권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나 부속물 매수청구 전부 다 무슨권? 형성권. 따라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부속물에 관한 매도인의 입장에서 그 가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은 안 되고요. 왜 유치권이 안 되겠냐면 비용일 때 유치권 나오는데 매수청구라는 것은 결국 그 부속물에 대한 매매대금이잖아요. 매매대금을 위해서는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죠.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물건으로부터 발생, 즉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련성 있는 채권은 비용이다 그랬잖아요. 매매대금, 건물 자재, 공사하는 자재대금 이런 것들은 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그럼 봐봐요.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언제나 무효이다. OX.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언제나 무효이다. 맞아요? 일단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보통 불리하죠. 그럼 무효인데 언제나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언제나 무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보증금이나 차임을 현저히 감액해 줬다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차임을 현저히 감액을 해준 경우라면 이때는 이건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가 빠지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럼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나 언제나가 들어가면 틀렸다. 거기서 공인무 암기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임차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게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 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 수익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아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예컨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잖아요. 네. 그럼 에어컨 사라 라고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임대인은 에어컨 값 줘야 되죠? 네. 임차인은 에어컨 목적물 인도해 줘야 되죠? 네. 이게 무슨 관계다? 매매가 되니까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그 에어컨 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 되고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비교하자는 건데 뭘 비교하자는 거면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건 뭐가 다른 거예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뭐가 달라요? 본로의 용도대로 임차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인도는 거절하고 있는데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사용을 했다면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건데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봐봐요. A 소유 임대인 A 소유 건물인데 B라는 임차인이 이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기다 자물통을 채우고 비워주지는 않은 거예요. 자물통 채우고. 이것도 점유를 하는 거죠. 자기 집기들이 여기 있으니까 자물통 채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은 안 했단 말이에요. 자물통 채우고. 네.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이익이 있어요? 사용 이익이 없어요? 사용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차임상속이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하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한 거예요. 넌 매수청권 행사했으니까 매매대금 내놔라. 에어컨값 내놔. 안 그러긴 난 못 주겠어. 라고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을 했다. 그럼 차임상당히 부당이득 발생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포인트는 뭔데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점유는 했으나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에 거는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건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사용이익이 있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CF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자물통 채운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물통 이렇게. 자물통.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